범죄 사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범죄자들의 남 탓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사건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살인 등의 범행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만큼 나를 화나게 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나 원래는 내가 살해 의도는 없었는데 피해자가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살인이 아닌 사고로 이어진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의 범죄자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복수심에 의한 범죄이든 묻지마 범죄이든 다 본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유영철은 부유층이 각성해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이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라고 했었고요. 수많은 스토커들도 결국에는 피해자 탓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범죄자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은 범행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보통 그 외부 요인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 거다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늘 사건도 그래요.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낄 만한 충분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게 앞으로 말씀드릴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11년 전 경북 영주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2013년 6월 10일 15살 김양이 아빠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근데 아빠가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일을 저질렀다. 미안하다. 근데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건지 그건 말을 안 해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고요. 이후로는 더 이상 아빠와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요. 경찰이 김양을 찾아오거든요. 그러더니 6월 10일에 아빠와 했었던 그 전화 통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경찰에게 통화 내용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이때까지도 김양은 아빠가 전화통화에서 이야기했었던 일을 저질렀다, 미안하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김양의 아빠 김씨, 39세 김항섭이 저지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경찰에 검거돼서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 지금부터 사건 내용을 쭉 전해드릴 텐데 이 사건이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인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항섭이 저지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경북 영주에 사는 한 주민의 신고 때문이었어요. 이 신고자인 마을 주민이 2013년 6월 10일에 이웃에 살던 남 씨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아요. 남 씨가 죄송한데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연락이 안 되거든요. 혹시 가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죠. 당시에 남씨 부부가 그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그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제 시어머니가 이 두 부부의 3개월 된 아기를 봐주러 오셨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마을 주민이 남씨의 집에 찾아갔는데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던 거예요. 당시에 이웃이 처음에 발견한 시신은 남씨 부부의 3개월 된 아기 강군의 시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목을 2회 공격당했고요. 목은 거의 절단되다시피 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조사 결과 집안에 한 구의 시신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남씨의 시어머니인 62세 임씨였는데 마찬가지로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상태였고요. 다용도실에서 발견이 돼서 처음에는 이 이웃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게 손주를 봐주러 왔다가 참변을 당했던 거예요. 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남씨 부부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죠.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이 사건과는 연관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남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짐작하고 있는 범인이 누구였냐? 바로 자신의 전 남편인 39세 김씨. 이 사진에 보이시죠? 김항섭인 것 같다. 라고 경찰에 진술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범인을 전 남편으로 지목한 이유가 있겠죠. 알고 보니까 과거에 두 사람이 이혼하기까지 상당히 깊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김항섭이 계속 전처를 증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찰은 김항섭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합니다. 일단은 전처인 남씨의 진술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안산에 살고 있었던 김항섭이 경북 영주까지 와서 남씨의 집으로 향하는 그 장면이 찍혀 있던 그 CCTV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까지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김항섭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와중에 이 김 씨를 목격했다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자가 누구였냐면 어느 주유소 직원이었어요. 6월 14일 새벽에 이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김항섭이 주유를 하고 나가는 걸 이 종업원이 알아본 거예요. 주유소에 수배 전단이 붙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었던 차 번호를 알아본 거죠. 경찰이 신고를 받자마자 경기도 군포 지역에서 김항섭을 찾기 시작했고요. 새벽 4시 30분 사건 발생 4일 만에 군포시 보건소 인근 여관 앞에서 김항섭을 검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놈과 전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둘을 살해했는지 그 황당한 이유를 전해드릴게요. 김항섭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었는지 그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군포시에 김항섭 친형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검거된 김항섭은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황당한 범행 동기, 이유가 뭐였냐? 전처인 남 씨가 결혼 생활 중 아이들도 잘 돌보지 않으면서 가정에 소홀했고 자신과 이혼하기 전에 이미 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잔혹한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전처 때문이다 라는 남 탓을 하고 있죠. 김항섭과 전처 남 씨는 1997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고 살아요. 그런데 가정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행했어요. 김항섭이 밥 먹듯이 도박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던 거죠. 당연히 생활이 엉망이었겠죠. 그렇게 부부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다가 2012년 7월 9일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2013년 3월 남 씨는 현재 남편인 강 씨를 만나서 아들 강군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군이 태어난 시기가 13년 3월이었거든요. 이혼 시기는 12년 7월이라는 거예요. 김항섭이 의심했던 부분, 나와의 결혼 생활 중 혹은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임신을 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건 사실이죠. 이미 이혼을 하기로는 했지만 아직 결혼 생활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출산했다는 사실. 여기에 김항섭이 엄청나게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 전에 두 사람이 엄청 크게 싸웠어요. 나랑 이혼하자마자 어떻게 8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냐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도 전 시어머니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 특히 분노를 했었다고 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분노를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하든지 혼자 풀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남겨진 두 딸들에게 풀었던 거예요. 되게 좀 심했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2013년 6월에 김항섭이 가정보호 8호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김항섭이 이런 처분을 받은 게 근데 또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혼하기 2개월 전인 2012년 5월에 전처 남 씨를 감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일로도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항섭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전처 남 씨와 재혼남 강 씨가 자신을 음해해서 처벌받게 된 거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나를 처벌받게 만든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항상 보면 분노의 이유나 방향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불행은 너 때문이야. 너네들 때문이야. 결국 그렇게 김항섭이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처음 범행 대상은 남 씨와 현 남편인 강 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2013년 5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김항섭은 스마트폰으로 살인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면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깁니다. 집에 있었던 부엌칼과 과도, 이것도 부족했는지 날길이 25cm짜리 사시미 칼도 추가로 준비를 해요. 살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손잡이에 압박봉대까지 감아서 가방 속에 넣어 준비합니다. 이후에 김항섭은 직장 동료에게 차를 빌렸고요. 흉기를 챙겨들고 두 사람이 살던 경북 영주로 출발해요. 집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여기가 남 씨 부부가 실제 살던 집입니다. 6월 10일 오후 2시에 남 씨의 집에 도착한 김항섭은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를 챙겨서 담을 넘어요. 안타깝게도 이때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대요. 너무나도 쉽게 거실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마주해요. 집 안에는 남 씨의 시어머니와 아기만 있었잖아요.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김 씨가 대뜸 남 씨를 찾기 시작해요.
당황해서 일단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겠죠. 이 모습을 보고 김항섭은 그 시어머니 임씨를 위협하면서 다용도실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씨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무려 9번이나 공격을 해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심장, 폐, 대동맥 손상 등의 다발성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돼요. 그렇게 다용도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거실에 누워있던 강군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대요. 아, 너가 강씨 아들이구나. 그 순간의 화로 그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악 하는 비명소리까지 들렸지만 김항섭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악마구나 싶죠. 그렇게 강군은 식도와 목뼈 절단으로 사망합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그 남씨의 집을 빠져나와서 도주하기 시작해요. 장례식장에 있던 남씨의 부탁을 받고 확인하러 갔었던 이웃이 있었잖아요. 이 이웃이 처음에 봤던 게 뭐였냐면 거실 바닥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던 그 아기의 발이었어요. 아무 미동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미동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불을 들쳤을 때 피범벅이 된 강군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김항섭은 도주 중에 차 번호로 추적당할 것을 대비해서 경기도 이천의 한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의 차 번호판을 훔쳐서 자신이 타던 차하고 바꿔치기를 해요.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을 불에 태우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당시의 수사 과정상에는 김항섭이 휴대폰이랑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로 도피를 했었기 때문에 추적이 좀 쉽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경찰은 김항섭이 갈 만한 곳들을 추정해서 일하던 곳 근처나 고향 집에서 잠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차로 도주를 했으니 주유소를 반드시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요 이동 경로로 예상되는 경기도 지역 주유소에 수배 전단을 배포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주유소에 들렸던 김항섭의 차량을 주유소 직원이 알아보면서 검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재판 결과 알아볼게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전처를 원망하고 사건이 벌어진 건 다 전처 탓이다. 난 그럴만했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무서운 놈이죠. 남씨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아니거든요. 재판 시작 전에 김항섭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있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요. 일단은 사건이 남씨와 강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표출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결론적으로는 원래 목표였던 남씨와 강씨를 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한 두 사람에 대한 적개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집안의 범행 대상이었던 남 씨와 강 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임 씨와 강군을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김항섭이 전처에게 느꼈을 배신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배신감과 분노로 사건을 저질렀고 자백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뉘우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2013년 9월 13일 아무 죄 없는 노인과 아기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항섭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이 선고됩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실 텐데 김항섭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다며 2014년 1월 9일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재판 당시에 만 40세였거든요, 김항섭이. 만 40세였던 김항섭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어떤 그러한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의 범죄 성향이나 반사회성이 교화나 개선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김 씨가 어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의 젊은 나이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양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걸까요? 순식간에 어머니와 아들을 잃은 남 씨의 현 남편인 강 씨는 뭐가 되는 거죠? 사망한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삶보다 감옥에서 세금을 축내면서 살아갈 범죄자들의 삶의 가치를 더 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번 사건에서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판결 다 나고 강 씨와 남 씨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본래 목표대로 강 씨와 남 씨를 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나왔었는데
남겨진 두 사람이 언제든 다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거야.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요. 이미 그 전부터 그 아기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조차 되게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다고 합니다. 도주 중이었으니까 검거 전에는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가족의 불행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사실 그 불행의 원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김 씨의 탓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하고 그런 와중에도 김 씨는 이혼 절차에 임신을 한 남 씨가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고 남 탓을 하고 있었죠. 그 화살도 결국에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었고요.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제 사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죠. 지금 이 순간에는 김항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내가 배신감에 화가 났어도 그들을 살해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너네들이 그날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죽은 거다. 너네가 있었으면 두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다. 라면서 또다시 남 씨와 강 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